미국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 PMI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준과 ECB의 추가 부양 기대로 이어졌고 특히 ECB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또한 전날 넷플릭스에 이어 듀폰과 로키드 마틴, 코치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4%, 1.11% 상승했습니다. AP통신이 뉴욕 시간으로 23일 트위터 계정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AP뉴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악관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해 금융시장이 일시 출렁거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AP통신 대변인은 백악관 폭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해킹 발생 직후 1%가량 떨어졌다가 AP통신이 해킹임을 밝힌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지역의 서비스 및 제조업 생산이 15개월 연속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호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3.58%, 2.41%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올해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95억 달러, 주당 10달러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나 감소한 것이지만 주당 9달러 97센트의 시장 전망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처럼 우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애플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부담감에 결국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는 주주 이익 환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앞선 2월에 7.6%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판매 가격도 3.0% 상승한 24만 7천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로는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일제히 위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2.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발표된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4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도 46.5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와 부합했지만 경기 위축과 확장의 기준이 되는 50선을 하회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중국의 제조업도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HSBC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0.5를 기록해 전문가 전망치인 51.5에 못 미쳤고 전월 확정치 51.6보다도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또다시 1910선으로 내려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부진 소식에 장중에 1900선대로 출렁이었다가 기관의 매수에 낙폭은 줄였지만 약세를 면치는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이틀째 1% 이상씩 오르면서 550선을 다졌습니다.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장중에 AP통신 해킹으로 인한 오보로 출렁였다가 해명으로 인해 낙폭을 다시 회복했고요.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1% 이상 올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실적은 미국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됐는데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18% 줄어들어서 10년 만에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정리하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고 하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애플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장중에는 또 AP통신 해킹으로 인한 오보로 출렁이기도 했었죠. 네, 조금 전 마감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 호조와 주택 지표 호조의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동반 급등하며 3일 연속 반등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719까지 152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3,269까지 35포인트, S&P 500이 1,578까지 1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뒤쪽과 갭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급등하다 점심시간 무렵 백악관 테러 오버의 강보합까지 고점 대비 1% 급락하기도 하였지만 장중 내내 오전장 고점 부근에서 일정한 상승폭이 유지되며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의 제조 PMI가 부진한 것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을 높였고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에 넷플릭스, 두폰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까지 겹치면서 장중 내내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틀간 비교적 상승폭이 컸던 나스닥 종합지수가 오후장 들어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작았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장막판 일중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여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과 경기 부양 기대감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증시가 3% 내에 급등하면서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하락한 가운데 스페인 국채 입찰도 호조를 보여 시장 심리에 안정감을 주었고 유로존의 4월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AB치가 46.5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이 축소가 지속되고 미국의 4월 PMI AB치는 52.0을 기록해 3월 54.6, 예상치 54.0을 하회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높였으며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증가해 2월 7.6% 감소해서 증가로 선회하고 전국 평균 집값도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해 호재가 되었으며 전일 넷플릭스에 이어 두폰, 록히드 마틴, 코치, 트래블러스, 애플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증시 상승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폭탄 테러 소식에 지수가 고점 대비 1% 가까이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금방 상승폭을 만회하였습니다. 반도체, 금융, 중장비, 에너지, 인터넷, 보험, 자동차 등 112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80%에 달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4개, 나스닥 100 종목 중 79개, S&P 500 종목 중 407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3대 지수 모두 80%에 육박하며 고른 상승세가 전개되고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종목 간 동반 강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24.44% 폭등하고 코치가 9.8%, 모건 스탠리가 4.35%, 두폰이 4.13% 급등한 것을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 트래블러스, JP모간, 엑스모빌, 애플, 아마존, 맨라이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티그룹 등이 급등하며 상세를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애플이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장 마감 후 조금 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당분 $450 부근까지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이니 애플은 매수 관점에서 당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추가 상승 대비 전략입니다. 급락하던 증시가 또다시 제동이 걸리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심으로 단기 반등하며 반등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전일 1120원까지 반등하였지만 전고점 1140원 돌파는 쉽지 않고 정부 개입이나 투기 자금의 인위적 간섭만 어렵다면 1100원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엔달러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G20 면접으로 1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는 반등 시도 지속하며 유로당 2.30달러 부근에서 당분 향구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외환 시장 전반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장은 전약 후강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며 주간 시장 대비해서 2.05포인트 상승한 252.75에 마쳤습니다. 고점 253.00, 저점 250.10으로 2.9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1,311 계약으로 3일 만에 2만 계약 이상을 회복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250.10을 저점으로 꾸준히 우상 흐름이 지속되며 새벽 2시 백악관 테러 소식에 미 증시가 급등락하자 기관들의 매도로 고점 대비 1.5포인트 급락하였지만 대차 1중 최고치 부근을 회복하며 마쳤습니다. 개인이 540계약, 기관이 450계약 매도하고 애군이 1,004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애국인의 매수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도를 지속하고 애국인이 장중 내내 매수하여 최근에 가장 많은 1,000계약 이상 매수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하다 새벽 2시 무려 400계약 추가 매도하며 야간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500계약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옵션이 30% 이상 급등하고 풋옵션은 30% 이상 급락하였는데 선물지수 급등으로 콜옵션은 장중 50% 이상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하였고 풋옵션은 일중 최저치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191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장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장중에 코스피가 1910포인트가 붕괴되며 이틀 만에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약파 출발로 장중 내내 하락세가 지속되며 1910포인트를 붕괴시켰다. 프로그램 매수로 장막판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중공업 등 일부 종목의 상승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251.50에 하락 출발해 251.65를 고점으로 248.95까지 3.05포인트 급락했다. 250.70까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선 전일 급등했던 콜옵션이 20에서 50%씩 급락하고 전일 급락했던 풋옵션이 장중 50% 이상까지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했으며 일간 기준으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오전장에 스트랩 매도에서 큰 수익이 오후장에 스트립 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일간으로 콜매도 양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옵션 양매도 장세였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 후 또다시 253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55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고 조정 시에는 251포인트 부근에서 매수하며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은 선물 250.00, 고점은 선물 255.00을 제시하고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1.00, 상승시 저항선은 254.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9포인트에서 상한선 256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전일과 똑같이 콜 매도 또는 양 매도 또는 스트립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일은 오전에 스트립 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오후에는 스트립 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으며 일간으로는 콜 매도와 양 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 특히 전일 제시했던 포지션 콜옵션과 풋옵션 247.5 양매도와 콜 240, 풋 250 양매도 포지션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일 지수가 하락했지만 풋 매수는 수익이 크지 않고 콜 매도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으며 스트립 매도와 스트랩 매도는 장중 방향성에 따라 큰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양 매도에서도 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풋은 고점 대비 급락하며 강밥에 맞추면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콜 매도는 장중 급등 시 진입하여 지수 하락이나 박스권 행보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 매도를 기준으로 지수 상승 시는 스트립 매도로 풋 매도 비중을 높이고 지수 하락 시는 스트랩 매도로 콜 매도 비중을 높여서 방향성에 따른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여 방향성 매매를 병행한다면 큰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매도 포지션으로는 전일과 동일하게 콜과 풋옵션 247.5 양매도와 콜 240과 풋 250 양매도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250년 0일까지 하락했는데 콜옵션과 풋옵션 247.5 프리미엄 합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6.8일까지 축소됐지만 만기 지수가 240.5에서 254.5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고 콜옵션 240과 풋옵션 250 양매도는 프리미엄 합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3.9까지 축소됐지만 만기 지수가 230에서 254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는데요. 앞서 제갈공명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상은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주가의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애플 예. 팀 쿡 체제의 와해 가능성 이런 네. 그 포브스지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10년 만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치대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가 감소를 했고요. 오늘 그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애플이 자사주 매입 100억 달러 규모에서 500억 달러를 추가해서 6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주가를 좀 고양시켰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주당 순이익이 10달러 9센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까지 시장의 예상치는 10달러 12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9달러 98센트까지 현재 떨어진 수치로 나와서 현재 헤드라인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그 대다수 현재 논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3분기, 애플은 이제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3분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매출액 전망을 낮췄습니다. 역시 아이폰의 판매량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서는 근심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총 마진 이익률도 37%로 상당폭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경쟁업체인 삼성이 현재 추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애플의 고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애플부터 먼저 깊게 살펴봤고요. 네, 어제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예비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에는 떨어졌다가 3월에는 다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떨어진 이렇게 그 지그재그 형태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흐름으로 본다면 제조업 경기의 그 기조적인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 그 수치가 발표되면서 상하이 지수도 2.57%나 하락이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HSBC PMI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로 보겠습니다. 50.5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51.5를 밑돌았고 지난 3월에 51.6 대비해서도 현재 하락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HSBC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와 수출 모두 현재 부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새로운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르커창 체제가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리커창 총리는 그 중국의 경기 판단 지표로 세 가지를 중용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철도 화물 운송량과 전기 사용량, 그 다음에 그 시중 은행들의 대출 증감 추이를 그 아주 중요 지표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과 철도 화물 운송량은 현재 소폭 최근까지 나온 그 수치로 볼 때는 소폭 증감 추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그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으로 인해서 은행 대출은 많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경기 여건의 내용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것이 중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수출은 여전히 정체 국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그 예. 무역 파트너는 유로와 EU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쪽의 경기 판단은 계속적으로 현재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IMF나 OECD에서도 전망을 계속적으로 현재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출도 미국 시장도 시퀘스터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유로존이 역시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현재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수출에 많은 부담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내수와 수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수출 부분이 아무리 못 잡아도 GDP 경제 성장률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의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발표됐던 예비치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7%였는데요. 현재 HSBC PMI 지수에서 세부 항목의 수출 부분이 48.6으로 경기 확장 기준 50 밑으로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도 있지만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은 7.5%, 올해 목표치 7.5% 정도를 연착륙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조업 지표 보신으로 상하이 지수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 이상 내리면서 다시 220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렇습니다. 2184로 예. 내려왔습니다. 올해 상하이 지수의 움직임을 봐도 예. 플러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으로 그 머니 무브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엔저 추세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의 흐름도 수출업계에는 채산성 악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2.57%가 하락한 2184.5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어제 발표된 HSBC PMI 지수가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 52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은 내수나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지표는 그다지 크게 비중을 할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다변화 여건으로서 중국의 무역 파트너인 현재의 그 미국과 유럽이 하반기 들어서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로스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부실은행 예금자 손실 부담금 징수를 EU 의회가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EU 상임의장의 의도대로 네. 이제 법제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네. 키프로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류는 이를 다른 구제금융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EU 의회에서 법제화 추진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룬 데이센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자 유로존 현재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른바 북유럽 국가에 잘 사는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은행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예금자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도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내용인 부실은행 처리 방안이 주주와 채권단이 손실을 분담하는 베일아웃 형식에서 은행 예금자가 손실도 분담하게 되는 베일인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키프로스 예금자 손실 분담금 10만 유로 이상의 내용들은 네. 손실 분담금 규모가 37.5%에서 최대 현재 6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들의 예금 중에서 최대 60%까지 정부가 이것을 세금으로 떼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금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한 예금자의 손실 분담금의 상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통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만 유로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논란이 컸던 10만 유로 이하 예금자들의 손실 분담금 적용은 예외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국이 상당히 반발을 했죠. 예. 키프로스도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통해서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손실 분담금을 징구하지 않는 쪽으로 재협상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EU 의회에서 예금자 보호 규정인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손실 분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만 유로는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억 4,400만 원 정도인데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25만 달러 정도의 예금을 현재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자 손실 분담금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금융국가의 적용 사례에서도 상당히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ECB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코멘트를 현재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ECB 집행위원인 노이어 의원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해법은 키프로스의 예외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재 ECB와 유로존 상임의장과의 괴리차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권희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월요일에 상승했다가 화요일 어제는 또다시 1910선으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8거래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1% 이상씩 올랐습니다. 550선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게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미국 시장의 기술주랑 에너지 업종 등의 상승이 좀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 지수보다는 좀 나스닥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8거래일째 코스피에 조금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특히 특징적으로 10시 45분쯤에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고용과 신규 수출 주문 등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50.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이 장중 매도세가 조금씩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 1910선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1910선을 하회하자 현물과 선물 매도세를 조금씩 줄이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7.68포인트 하락한 1918.63으로 마감을 하였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8거래일째 팔자로 1187억 정도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은 561억 순매수, 기관은 384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거래가 61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비차익 거래는 323억 순매수로 총 전체 38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건설, 전기, 전자 업종이 1%대 약세를 보이고 보험, 제조, 증권, 대부분 운송 장비 등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는 3.5%를 가장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섬유, 의복, 운수, 창구, 은행, 통신업 등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은 최근에 시총 1위인 셀트리온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아무래도 제약주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 상승을 보였고, 제약 업종이 한 3%대 올라서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251억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 443억 순매수, 개인은 671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최근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락 문화, 인터넷, 종이 목재, 금속 기계 장비 등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융,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특징주로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5월 첫 주가 이제 중국의 골든 위크인데요. 골든 위크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그 여행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카지노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당뇨 환자가 좀 증가하면서 자가 이제 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되었다는 그로 인해 큰 수혜를 받을 아이센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제지주도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최근에 펄프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면서 무림 PMP가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UIL이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키패드 시장이 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경쟁 업체들이 탈락을 하면서 또한 부품 업체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하락이 좀 하학주 쪽에서 좀 좋지 않게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HSBC PMI 지수 또한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중국발 향후 수출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LG 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등 화학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어제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종목별, 업종별 얘기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에는 중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SK하이닉스, LG전자 마찬가지인데, LG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3거래를 연속으로 쭉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 장은 이제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주가 그 실적 어닝 시즌의 피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금일 이제 발표가 되었던 애플의 실적이 이번 주 장의 가장 큰 그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는데, 시장은 어쨌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순이익은 좀 소폭 감소하는 모습으로 애플이 최근에 이제 제품에 대한 조금 어떤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좀 기술주들에 대한 좀 약간 우려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캐터필라든지 알코아, 페덱스, 애플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와 있고, 미국의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비율이 전 분기 4분기 대비해서 1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4분기는 경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 수요가 많은 그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만 1분기는 약간 그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좀 어닝 시즌은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그 컨센서스가 좀 좋지 않게 예상은 좋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면 그 종목이라든지 지수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좀 지속적인 기업들의 실적 체크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오늘 장의 가장 큰 체크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화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엔화가 100엔대 육박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6일 일본의 그 부유제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엔화 약세 기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00엔을 거의 이제 돌파를 하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엔을 돌파할 경우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엔화가 좀 안정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100엔의 돌파 여부와 그런 엔화의 약세 기조를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지에 대한 그런 엔화 흐름 체크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경제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했고요. 앞서 미국, 유럽에서도 긍정적인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 기존 주택 매매라든지 신규 주택 매매가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 0.4%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 1분기는 한 3.1%로 좀 지난 분기보다 큰 폭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에 따른 기업 실적에 따른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할 것인지 전략 세워보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910선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61선을 하락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큰 하락폭이 나왔는데 빨리 그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61선에서 조금 그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한 좀 상승 흐름이 외국인의 수급 체크와 프로그램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하신다면은 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추천주로는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정가가 6,540원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1분기, 2분기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그 성수기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제습기가 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는 제습기 판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기후가 이상 기온 으로 인해서 조금 날씨가 많이 덥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습기 수요가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가장 피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6,480원으로 끝났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6,000원 가격대 5일선, 11선을 최근에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하시기 추천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주봉상 봤을 때 이전 고점대를 조금 돌파를 비슷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7,000원, 7,700원대 가격대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손절가는 짧게 5,900원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공공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불황무풍지대로 여겨지던 편의점의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강해진 영업 규제 강도와 본사의 횡포 비난 여론까지 비등해지면서 올해 신규 점포 출점 증가세가 예년의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 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 입지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경감해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줍니다. 나이가 들어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4배, 1년 전보다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임금 조정 문제를 합의하고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근로자 정년 6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회의에서 정년을 연장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문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노사가 임금 조정에 실패하거나 기업 측이 정년 60세 이상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노동법 절차에 따라 기존의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현행법에는 공고조항으로 돼 있던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여야 모두 지난해 대선에서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오는 2016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한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60세 정년 의무화 방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한노위 여야 간사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브리핑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이 코앞인데도 정치권이 그동안 대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지난 1년 반 넘게 법안은 내용을 검토해온 만큼 법리상으로도 합당한 내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불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편의점에도 이 성장세 급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신규 점포의 출점 증가세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는 30%도 못 미쳤다고 하던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네, 그 불황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편의점마저 무릎을 꿇었는데요. 예. 신규 출점 거리 제한 등 영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가 그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횡포 비난 여론까지 비등해지면서 성장세의 급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편의점 신규 점포 출점이 급감하면서 창업 시장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업체 5곳의 점포 수는 3월 말 현재 24,419곳으로 작년 말에 비해 250곳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편의점 출점 수는 지난해만 해도 월 평균 288개씩 늘었으나 올 들어서는 월 평균 83개 수준으로 출점 속도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업체별 점포 수는 CU가 8,009개, GS25가 7,293개, 세븐일레븐이 7,202개, 미니스톱 1,892개, 홈플러스 365 23개 등입니다. 올 들어 편의점 성장세가 급격히 꺾인 이유는 출점거리 제한이 주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기존 편의점 250m 내에 신규 가맹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편의점 본사의 신규 출점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불황 속에서 나홀로 성장해온 편의점 업계도 출점 제한과 심야 영업 금지 등이 시행되면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업시장이 활기를 잃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창업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감면해주거나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토해안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일환으로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 개발, 그리고 산업, 관광, 물류단지 등 계획 입지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지방은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할 경우 연간 400억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계획 입지 사업의 경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 농지, 산지 전용 행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개별 입지 사업은 앞으로 녹지 지역의 건폐율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종전의 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부 환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시 6%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담이 감소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네, 이른바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율이 결혼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비율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 건수 11만 4천 건 가운데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26.4%로 24.7%인 4년 이하의 경우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혼 건수 가운데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 된 경우가 7.6%로 한 해 전보다 8.8% 늘어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비중이 3배 이상 많아진 겁니다. 특히 50대가 이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나이대별 이혼 비율을 봤을 때 50대 이상이 32.8%로 10년 전보다 2.4배 늘어났습니다. 항혼 이혼이 늘으면서 항혼 결혼도 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50대 후반 결혼 건수가 1년 전보다 8.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 결혼 건수가 11.7%나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지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바꿔볼 수 있도록 마음먹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